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조선시대의 이 왕비와 이 강원도의 어떤 인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선시대 왕비 얘기를 하기 전에 고려시대를 한번 보면 그 고려시대의 강원도에서 왕비가 3명이 나왔습니다. 고려의 경우에는 그게 전부 그 왕건, 그러니까 초대 태조 때의 일인데, 태조 왕건에 비가 됐는데, 태조 왕건은 아시다시피 무려 29명의 그 왕비를 두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유는 당시 삼국 통일을 후삼국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호족들을 갖다가 세력 규합을 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었고, 이 국론 통일이라든지 또 세규합이라든지 이런 목적하에서 나온 건데, 그 왕건이 썼던 당초의 그 당시에 이 정책이 크게 2가지가 있었고, 이것이 왕건이 삼국 통일을 하는데 밑바탕이 되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한 혼인정책 또는 통원정책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정책과 또 하나는 이 사성정책입니다. 이거 사성정책은 그 성을 내려준다는 거죠. 왕씨로다가 김씨도 왕씨로 하고 박씨도. 그러면 지금이야 예를 들어서 성을 바꾸는데 그거 누가 그거를 흔쾌히 받아들이겠어요? 성을 간다는 얘기야? 이 성을 갈놈 할 정도로다 그게 욕인데. 그렇지만 그때는 임금의 성을 받아가지고 같이 일족이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죠. 이 중에 이제 혼인정책의 일환으로 29명의 왕비를 뒀는데, 그때의 이 전국 각 지역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여덟 번째, 그러니까 왕비 29명 중에 8번째로 드린 왕비가 강릉 출신의 이 정목부인이에요. 정목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14번째 대명주 원부인이라 해가지고, 대명주 원부인. 여기도 강릉 출신이고, 이 강릉의 이제 대표적인 호족들의 딸이지요. 그래서 호족 세력을 규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8번째가 예화부인인데, 예화부인. 이거는 춘주입니다. 춘주는 지금의 춘천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3명이 있었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 원어문된 여러 명 중에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냥 하나 이렇게 한 달이 낀 정도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했을까? 조선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선에 들어와서는 4명의 왕비, 강원도에서 4명의 왕비 또는 왕비에 버금가는, 여기서 왕비에 버금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왕위를 잇는 경우, 후궁이지만 그런 경우까지 포함했을 때에 4명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묘하게도 이 4명이 공이 원주의 연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강연이나 또는 책을 쓰거나 이럴 때에, 칼럼을 쓰거나 이럴 때에
한마디로 원주 왕비의 고장 이런 말을 타이틀을 집어넣어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조선시대의 이 왕비를 한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배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그 여주입니다. 여주. 여주는 뭐 6명이다, 8명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사실상 여주에서 출생했거나 자랐거나 하는 경우는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다 뭐냐? 주로 아시다시피 조선 후기에 가서 고종 무렵에 가가지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그 저기 숙종의 비 인현왕후 같은 경우도 민씨지만 이 민씨 여흥민씨가 많았어요. 여흥민씨. 여기서 여흥민씨 이렇게 할 때 여흥이 바로 옛날 여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흥민씨들이 4명인가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 여흥민씨를 전부 여주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건 아니지만 본관을 또는 관양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 이 여주로 쳐가지고 이 4명을 포함해서 6명이다 뭐 8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원주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원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그 원주의 인물이 여성이 그 왕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원주를 가히 왕비의 고장 또는 여주에서는 여주를 왕비의 고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주나 원주는 사실상 붙어 있죠. 물론 도로 난 경기도 지금식으로 치면 강원도에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사실상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여주, 원주를 한꺼번에 통화를 했을 때 바운다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이 지역이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따가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 왕비와 어떤 인연이 많은 지역이 아니냐, 섹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에서만 4명이 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4명은 우선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4명의 왕비라는 게 누구냐 그러면 하는데 이 첫 번째가 공성왕후입니다. 공성왕후 잘 못 들어보셨죠? 이 공성왕후를 그 공빈김씨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누구냐? 광해군의 엄마입니다. 광해군의 친모. 광해군이 3살 때인가 4살 때 돌아가신 광해군의 친모가 이 공성왕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광해군한테는 이 원주가 외가고을입니다. 외가고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걸 외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외가고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임목대비입니다. 임목대비는 누구냐? 이 광해군에 의해서 쫓겨났던 그리고 죽임을 당했던 영창대군의 엄마죠. 그 임목대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현왕후. 인현왕후는 이 1623년에 유명한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에 반정이 2번 있었는데 첫 번째 반정이 중종반정이라고 해서 연산군을 내쫓은 반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조반정이라고 해서 1623년에 그 광해군을 내쫓은 반정이 일종의 쿠데타가 물론 반정이라는 말 자체는 그 반정 이렇게 하니까 바른 곳으로 돌린다 이런 뜻인데 심하게 얘기하면 쿠데타인데 이 쿠데타로다가
거시기를 그 저기 이 누구냐 그 저 광해군을 내쫓았던 그 인조의 정실왕비가 인혈왕후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일제 때 그 구한말이죠.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구한말에 그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 왕실사에서 가장 마지막 황태자가 영친왕인데 그 영친왕의 생모가 그 순원왕님인데 여기를 보통은 사극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엄상공양을 합니다. 엄상공양. 근데 정확한 전호는 순원황립이에요. 그래서 이 네 명 이렇게 있는데 이 네 분에 대해서 깊이는 시간 관계상 뭐 못하겠지만 잠깐 살펴보고 그러면 도대체 이 그 원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이 있길래 이렇게 한 지역에서 많은 왕비를 배출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선시대의 어떤 기록을 보면은 그 원주라는 곳에는 왕기가 서려 있다. 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라는 얘기가 종종 나왔습니다. 근데 이 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라고 하는 말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어요. 이거는 바로 역모로 다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왕기라고 하는 것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조선 중기에 당시에 전국적인 명성을 가졌던 유명한 예언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언가. 앞날을 예측하는 예언가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양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중에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정감록과 그 쌍벽을 이루는 격암유록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격암유록이 바로 이분이 썼다라고 하는데 이분의 이름이 이 호는 격암이고 이름은 남사고예요. 남사고. 이 지금 경북 울진, 당시에는 강원도 울진 사람이었는데 이 격암 남사고가 예언을 하기를 이게 관련 야담집에 많이 나옵니다. 예언을 하기를 원주 지역에 이 동남방 30리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한마디로 해서 원주 지역에 왕기가 서려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왕기가 서려 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남사고가 아무리 뛰어난 예언가라고는 하지만 저거 택도 없는 소리 아니냐. 행편없는 소리, 헛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치부를 했죠. 왜? 지리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의 그 한 귀퉁이에서 이 왕기가 서려, 즉 왕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터무니없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격암 남사고의 얘기를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게 격암 남사고가 그 임진왜란, 물론 남사고는 그 전에 죽었죠. 임진왜란과 명종의 모의자 중종의 비였던 문종왕후, 그 문종왕후의 죽음을 사전에 예측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그런 것 때문에 당시의 예언가로서의 어떤 그 지명도가 굉장히 높았던 인물인데 바로 이 인물이 원주에 뭐가 있다? 원주에 왕기가 서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지. 반신반의하면서. 근데 나중에 임진왜란이 딱 터지면서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선조가 그 의주로다가 몽진을 갖고 그때 이제 분조라 해가지고 조정을 나누는 거죠. 분조 이렇게 해서 분조 조정을 나누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광해군이 세자가 되지 않습니까? 책봉이. 그때 딱 뭐라 그랬겠어요? 세자가 된다는 것은 다음 왕위를 계승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역시 남사고예가 맞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광해군이 뭐 강원도하고 뭐 원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엄마가 공성왕후 또는 이제 후궁으로서 공빈김씨라고 했는데 공성왕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광해군이 세자가 됐다는 얘기는 그 원주의 왕기가 섞여 있다. 즉 원주의 원주와 왕을 배출한다 라고 하는 말과 딱 매치가 되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역시 남사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공성왕후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공성왕후는 우선 이 태생이 원주 그 부록면 손공리라고 있어요. 손공리 태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공리 태생으로 알려져 있고 그 아버지는 공성왕후의 아버지는 당시에 사포서 관리를 하던 사포서는 뭐냐면 그 왕실의 채소 가꾸기 하는데요. 거기에 팔품이니까 그렇게 높은 벼슬은 아니죠. 그 김희철이라고 하는 이분의 따님입니다. 공성왕후가. 그런데 당시의 임금은 누구예요? 선조 아닙니까? 이 선조는 후궁을 9명을 두고 있었어요. 선조는. 근데 이 정비였던 의인왕후가 일찍 죽기도 했지만 아이를 못 낳았어요. 못 낳은 상태에서 후궁이 9명이 쫙 있는데 그 중에 제1번 후궁, 제일 첫째 후궁이 바로 이 공빈김씨입니다. 즉 광해군의 엄마죠. 공빈김씨. 이 공빈김씨가 모르겠어요. 그 미색이 뛰어났는지 어떻게 뭐 성품이 좋았는지 선조가 이 공빈김씨를 지극히 총애를 했습니다. 지극히. 그래서 공빈김씨가 나중에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데 그 죽을 때는 그 무렵에는 얼마나 선조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다른 후궁들이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총애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 공빈김씨, 제1번 공빈김씨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술도 좋았는지 그 아들들을 여럿 낳지요. 그 중에 이제 그 첫 번째 아들이 임해군이고 두 번째 아들이 광해군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공빈김씨의 아들 광해군이 3살 땐가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그때가 23살인가 그랬어요. 공빈김씨로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한참 피어오르는 그런 나이일 텐데. 이와 관련해서 광해군이 그 당시에 이제 후궁이 9명 있었으니까 그 밑에 자식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비한테서는 아들을 얻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정비한테서 적자를 얻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누가? 선조가. 왜? 자기 자신이 서자거든. 후궁의 자식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 실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없잖아요. 일단 이 나라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국기를 위해서는 누구 하나를 염두에 두는 후계자로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종종 이 저기를 후궁의 자식들을 자기 아들이지만 후궁의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이 테스트를 했다 그래. 테스트를 하는데 그 한 번은 자식들을 이제 쭉 앉혀놓고서는 질문 내지 면접이지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각각한테 물어보기를 그 음식 중에 가장 귀한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딱 던지니까 누구는 예를 들어 쌀이라 그러고 누구는 고기라 그러고 누구는 생선이라 그러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광해군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해군은 소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소금? 왜 넌 소금이라고 생각하냐? 모든 음식을 음식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음식답지 못하고 음식으로서의 지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빙고 이렇게 딱 나와. 그 영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딱 던지기를 이 광해군한테 그러면 너는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네 스스로. 그랬더니 광해군이 하는 말이 이게 백미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자로서 일국의 왕자로서 제가 부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국의 왕자로서 부족한 거 없습니다. 다만 뭐라고 해야 하냐면 다만 제 어린 나이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못내 가슴 아플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선조가 어떻게 됐겠어요? 선조가 야, 저 자식이 우선 이 효심이 대단하구나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선조 자신이 그렇게 총애했던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조도 아련한 그리움이나 안타까움이나 이런 게인데 그 감정선을 탁 건드린 거예요. 그걸 물론 그 어린 광해가 그걸 내다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여하튼 그러한 이 감정선을 건드리는 이 명답을 딱 날리면서 광해군을 선조가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 효종 나중에 그 효종의 그 부마였던 정재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재륜의 그 공사견문록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책이 있는데 공사견문록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금익의 열려질 기술 거기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대답이 광해가 세자로 책봉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금익은 열려실 기술이라고 일종의 열려실 기술은 야담집인데요. 거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이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지요. 광해군이 그 치열한 어떤 권력 투쟁의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올라가지고 이 광해군이 나름대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여러 가지 일을 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기 어머니 외가축과 관련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보면은 오르자마자 이 어머니 집안을 즉 외가를 추존하려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은 격상시키는 거예요. 이 공빈김씨는 후궁이잖아요. 이 후궁인데 이거를 공성왕으로 격상을 시킵니다. 공성왕후 하면 이건 추존된 비지만 정식 왕비예요. 공성왕후. 이 작업을 하는데 그걸 무려 14년을 해요. 왜? 신하들은 계속 반대를 하지. 신하들은.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근데 그 광해군이
이 우리가 그 역사에서 잘 아는 것은 광해군의 특징이 이 외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립외교 또는 실리외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후금하고 그 북방의 실력자인 후금하고 명나라 이 사이에서 일종의 줄타기를 한다. 줄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줄타기. 그리고 이 명나라 입장에서는 누굽니까? 광해군이 세자 책봉됐을 때 이걸 인준을 안 해줘요. 왜? 길들이게 하는 차원에서. 장자 아니지 않냐. 자기 형이 임해군 아니야. 차자잖아. 그리고 정실 거시기도 아니지 않냐. 왕자도. 이렇게 해서 길들이기라 해서 명나라가 이 광해군을 그렇게 속을 새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이 명나라에서 감정이 안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를 추존하는 데 있어서는 비굴할 정도로 애원을 해. 비굴할 정도로. 내가 엄마만 생각하면 뭐 그냥 가슴이 미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명나라를 결국은 책봉을 받아내죠. 받아내고 자기 어머니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돼서 어머니를 추존하면 바로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는 것이 자기 어머니 묘를 격상시키는 거예요. 묘를 격상시키는 건데 이 어머니 묘는 지금 남양주의 진건읍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진건읍. 그 진건읍에 있던 성묘 이루성자 하여튼 뭐나 잘 모르겠다. 성묘 왜 밀자가 생각이 안 나지? 이 성묘를 성능으로 이건 정식 왕비의 그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으로다가 격상을 시키고 또 자기 그 집안 있잖아요. 외가 집안이잖아요. 외가 집안의 이 친족들도 전부 추존을 해서 하나씩 올려요. 올려가지고 여기까지는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결국은 뭐 그 깊은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러저러한 이 조정의 어떤 뭐 권력 다툼 내지는 세력 싸움에 의해서 1623년에 인조 반정이 이 서인들이 이제 중심이 된 거죠. 이때는 대부파가 잡았고 대부파가 광해군 때는 서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광해군을 내쫓게 됩니다. 하루 아침에 광해군이 권자를 잃고 광해군은 그 강화동가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제주도로 가서 굉장히 오래 살아요. 제주도까지 가가지고서는 결국은 그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성왕후는 다시 공빈김씨로, 성능은 다시 성묘로.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이상한 거 썼다 이렇게 성묘로다가 격화가 돼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고 아마도 뭐 드러난 것은 없지만 그 공성왕으로 이렇게 책봉이 됐을 때, 추존이 됐을 때에는 아마 그 불온면 송공리도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분위기가 삐까번쩍하고 만약에 이 우리 역사에서 광해군이 내쫓기는 그 인조반정이 없었고 그대로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생각이지만 지금 원주시 불온면 송공리는 굉장히 휘황찬란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자취들이 많이 남은 그런 곳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광해군의 얘기는 공성왕후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럼 광해군에 이어서 두 번째
예, 인목대비. 이 인목대비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인목대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 중후기 때에 그 중앙에서 조정에서 명을 받은 그 강원도 관찰사나 원주 목사나 이 사람들이 발령받고서는 그 원주로 오지 않겠습니까? 왜? 강원 가명이 원주에 있었으니까. 여기서 발령받아서 올 때에 반드시 여기 들어오기 전에 거쳐오는 곳이 있어요. 거쳐서 오는 곳이 있다. 그곳이 어디냐? 지금 지정면 안창리에 있는 인목대비의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친정집이에요. 친정집. 누구는 여기를 인목대비 뭐 생간이 이런 그런 말을 하는데 인목대비의 그 집은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정확하게는 친정집이었다. 자기 어머니가 살던 친정집이었는데 이 인목대비의 그래서 보통 향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도 가면은 크게 두 가지 이상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뭘 볼 수가 있냐면 그 인목대비의 그 인목대비의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는 김제남이고 어머니는 순빈 노씨인데 순빈 노씨가 아니라 어머니는 광산 노씨, 광주 노씨인데 거기에 저기 합장묘가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정면 안창리에 인목대비의 어머니가 살던 친정집이 지금 그 옛날 기와집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6.25 때 불타가지고 새로 거기에 남아있는 부재를 이용을 해서 새로 집을 짓고 해서 지금이야 그 위용이 극히 왜소한 그런 상태지만 거기에 김제남의 이 연안김씨인데 거기가 연안김씨의 이 김제남은 연흥부원군이라고 했고 연흥부원군의 직계 종손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상태인데 이 김제남을 기리는 거기 사당이 있어요. 그게 의민사라고 하는 건데 의민사. 이거는 한자로 쓰면은 의민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기린다, 애통해야 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즉 김제남을 김제남의 억울한 죽음을 뭐 애통해야 한다, 슬퍼한다 그런 의민사라고 하는데 이 의민사를 반드시 관찰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들려가지고 여기서 참배를 하고 그걸 거쳐서 관하로다가 들어오는 정도로다가 거기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장소였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인목대비야 뭐 워낙 많이 알려지고 사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자세하게 반복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 인목대비는 한마디로 19살에 첫 번째 왕비가 의인왕후거든요. 의인왕후가 죽고 나서 선조가 51세가 되던 해에 다시 장가가겠다 이래가지고 선포를 해요. 그렇게 되면 전국에 14세 이상 되는 처자들은 전부 금혼령이에요. 결혼을 못해. 그리고 사주단자를 내야 돼. 사주단자를 내는데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19살이든 19세이든 인목대비가 즉 김제남의 딸이 여기에 간택이 됩니다. 간택. 그래 나이 차이가 몇이에요?
나이 차이가 뭐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살? 32살? 32살 50세 된다. 하여튼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하여튼 뭐 50, 31, 32 이 정도 차이가 돼가지고 여기에 시집을 가요. 글쎄 그거를 부모가 바랬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조한테야 막말로 해서 귀욕을 독차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도 낳고 아들도 낳는데 그 딸이 정명공주예요. 정명공주. 그러니까 선조로서는 유일한 공주지. 후궁의 딸들은 다 옹주라고 했으니까. 정명공주였고 또 유일한 적자 대군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그 저기 영창대군이에요. 영창대군인데 이때에 이제 그 극심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선조가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을 맞이하고 이 대부파들이 이 당시에 권력 실세이던 그 광해군 때 대부파들이 권력을 딱 쥐고서는 1613년에 큰 영모 사건을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작을 해내요.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기 그 문경이라고 있잖아요. 문경세제에서 그 이 서자들 그 당시에 서자 7명이 자기들이 몰려다니면서 자기들의 어떤 조직을 이렇게 결성을 해가지고 몰려다니면서 그 자금이 필요했을 테고 그걸 위해서 그 당시에 은을 거래하는 이 상인을 갖다가 급습을 해서 은상을 살해하고 은상을 뺏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강도 사건이죠. 근데 이게 조정에 보고가 되면서 그 당시에 그 이천 등에서 대부파들이 이 광해군 때에 여기들이 이 사건을 그 은상 강도 사건을 갖다가 영모 사건으로 뒤집어 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저기 거시기를 이 서자들이 7명이 이게 칠서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칠서의 난 서자라 해서 7명이 이걸 자금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그 이 광해군을 내쫓고 영창대군을 옹립하려고 했다. 뭐 이런 정도의 조작을 해서 결국은 대대적인 선풍이 일면서 1613년에 영모 사건으로다가 이게 발전이 돼서 크게 2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개축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축옥사라고 그래요. 개축옥사. 크게 2가지로 일어나는데 하나는 물론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하나는 이복 동생 누굽니까? 영창대군을 그 강화도로다가 귀양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거기를 지키고 있는 놈 정왕인가 뭐 하는 인물에 의해서 증살되죠. 방 안에 가두고서는 떼서 죽이는 증살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임목대비. 광해군의 입장에서 봐서는 임목대비가 결국은 자기 엄마잖아. 친모는 아니지만. 근데 임목대비가 광해군보다도 9살이 아래였거든요. 9살이. 이게 9살 많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결국은 이 경운궁, 당시는 경운궁이라고 했고 나중에 지금은 서울의 덕수궁이지만 거기를 또 이 서궁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궁에다가 소위 유폐를 시킵니다. 경운궁에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 이것이 세월이 가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 서인 세력에 의해서 반정이 일어나면서 확 뒤집어지죠. 뒤집어지게 되고 뒤집어져서 서인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이 다시 다 복원이 돼. 그러니까 임목대비는 결국은 임목왕후였는데 결국은 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비가 돼서 복권이 되고 이렇게 해서 광해군은 내쫓기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를 명분으로 해요. 하나는 뭐냐면 폐모살제. 엄마를 폐하고 살제,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소위 이 4대 중리배경, 신리배경. 이 명단에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명분을 내걸고서는 이 반정을 일으켜서 쫓겨나게 광해군은 쫓겨나고 이 임목대비는 복원이 되는 그런 사건을 맞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정면 안창리에 가면 김재남 부부의 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집안에 연흥부원군 집안을 전부 남정네들은 다 도륙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임목대비의 어머니였던 광산도씨, 여기서 광산이라는 건 광주를 얘기하는 건데 전라도 광주. 이 광산도씨도 그 제주도로다가 귀향을 보내서 하루아침에 뭐가 되냐면은 지방 관아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여자 노비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알아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도 살기도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먹살기 위해서 길거리에 가다가 이 술 징겜이 있지 않습니까? 술 빚고서 남은 찌꺼기. 그거를 광산도씨가 걷어들이다가 거기서 그걸 다시 끓여가지고 술을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끓는 거니까 좀 열받겠죠? 그거를 시중에 내다가 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는 광산도씨가 그러니까 임목대비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다 아니까 뭐라고 불렀겠어요? 대비의 어머니, 대비의 어머니가 빚은 술이다. 이렇게 해서 대비모주라고 불렀던 것이 나중에 이게 너무 길잖아요.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지금도 전주 지방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전주뿐만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다 있는 모주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지정면에 안창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그 흔적들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남정네들, 그러니까 연흥부원군 집안의 연안김씨 남정네들을 전부 처형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후소는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여기에는 아주 감동적인 또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해오는데 당시에 그 임목대비의 동생들은 전부 처형이 됩니다. 처형이 되는데 그 조카들 있지 않습니까? 조카들도 당연히 처형의 대상이었죠. 근데 여기에 그 집안의 연안김씨의 그 며느리 중에 그 원주의 그 초계정 씨가 있었어요. 초계정 씨. 이 초계정 씨가 아주 그 기지를 발휘를 해가지고 이 어떤 위험이 엄습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이 자식까지 이제 도리게 되겠다. 이렇게 내다봐가지고 그 어머니가 기지를 발휘해서 자식들이 전부 뭐 병 걸려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식들을 빼돌립니다. 빼돌려서 그 이름이 천석이,
군석이, 홍석이 뭐 이런 자식들인데 그 이 천석이 같은 경우에는 빼돌려서 외갓집에 그러니까 초가정 씨의 친정이 그 원주니까 이 외갓집에 이 다락방에다 넣어놓고서는 음식을 거기다 주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다가 그 위험이 점차 이제 언제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석이를 그 원주 치악산의 그 영원사에다가 그 보내버립니다. 이게 승려로 만들어요. 승려로 만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인조반정이 일어나고서는 세상이 그 평정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나오는데 세속으로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살리기도 하고 또 홍석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소위 수색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그 외할머니가 치마 속에다가 애를 넣어가지고 살려내기도 하고 하여튼 그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그 초기정씨 집안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결국은 살려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안창리에 가면 이 초기정씨 할머니죠. 할머니를 기리는 이 추모비라고 할까요? 추모비가 그 인근에 들어가는 입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도 그 영원이나마 그 참 안도의 그 자기 자식들을 후손들을 바라다 보면서 안도의 눈길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 저기 임목대비가 자기 그 자식들을 그 이 영혼을 달래는 원혼을 달래는 그거를 이제 원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사찰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자주 다니게 돼요. 거기가 어디냐면 그 경기도 안성에 있는 이 칠장사라고 하는 사찰에 다니면서 자기 그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거기에 지금 가면은 이 저기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그 칠장사의 당시의 어떤 자기의 심경을 담은 칠언시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물로 지정돼서 전해오고 있는데 끝으로 이 칠언시의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원주 왕비의 고장이라고 하는 이 전반부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소가 힘을 써온 지 이미 여러 해이거늘 목 터지고 가죽도 뚫어져 이제는 쉬고 싶구나. 쟁기와 썰해질도 끝나고 봄빛 또한 넉넉하건만 주인은 어찌 다시 채찍을 들어 고통을 가하려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 왕비 원주 출신의 왕비 이 4명 중에 인효랑 왕 또 그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의 그 모친인 순원 황기비 또는 엉기비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